수도권 전국 250만 호 공급을 네. 8월 15일 전에 발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그 공급 대책 속에 어떤 실수요자분들이 기대하시는 세 가지 요소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전월세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면서 아 이제 좀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올 하반기 전세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6.21 대책은 뭐 이렇게 적절했다고 보지만 그렇게 어떤 큰 의미는 두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는 공급과 수요 공급 위주로 좀 중점을 많이 보는 편이다 보니까 이번 대책 때는 어떤 월세 지원이라든가 뭐 상생 임대인 제도 같은 그런 조금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결국은 아직은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공급 대책은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8월 전세 대란에서 이제 막 작년 뭐 재작년 같은 이렇게 크게 오를 거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다가 뭐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요. 저는 월세 시장에 사실 주목하고 있어요. 월세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뭐 6월까지 아파트 월세 지수예요. 뭐 109에서 118, 그 다음에 개편 후 지수는 뭐 올해 1월을 기준으로 100으로 다시 잡았기 때문에 수치가 뭐 103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적어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상당히 가파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지수거든요. 실제로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떤 중저가 빌라 시장까지도 월세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금리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특히 전세대자금 대출금리 포함해서요. 반면에 이제 월세는 그걸 아직 따라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집주인분들이나 계약갱신권을 이제 사용하신 세입자분들께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 받아서 비싼 이자를 내는 것보단 월세를 올려주는 게 지금은 어떤 이득이거나 어떤 편리함, 뭐 특히 종부세 같은 걸 내신 집주인분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니즈가 맞아서 이제 월세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월세를 내가 많이 부담하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는 게 낫겠다라는 그 포인트까지 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가는 약세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전세가는 이제 뭐 쭉 그대로거나 약간씩 하락한다고 네. 하면 반면에 지금 밑에서 월세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월세과 전세가 이제 만나는 순간 전세를 밀어 올리고 그 전세가 하락 약간 조정을 받았던 매매가와 만나면서 다시 갭 투자 수요를 저는 불러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글쎄요. 전세 대란이라는 말은 조금 모르겠지만, 전월세 대란? 혹은 뭐, 전월세의 상승? 그런 쪽으로 저는 결국 매매가로 연결될 거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 같은 경우 좀 안정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외로 이제 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네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월세 같은 경우도 현재 6.21 대책을 보면은 뭐 세액공제를 더 해준다든지 뭐 또 소득공제를 더 확대를 해준다든지 요런 또 이제 월세 지원 정책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원발의 오줌 누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매매가고 전세가고 월세가고 우리 월부 멘토님들도 많이 얘기하셨듯이 결국에는 충분한 공급과 어떤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어떤 미래의 공급과 희망 뭐 이런 것들이 뭉쳐져야 안정화가 될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다들 똑똑해졌잖아요. 이제 다들 알고 있어요. 서울에 한 2, 3년 정도 동안은 공급이 없다. 그 상황에서 어떤 월세의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냐.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급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그런 좀 지원 정책이 들어오더라도 쉽사리 해결되긴 어렵다. 그죠. 이게 뭐 아예 없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죠. 특히 상생임대인 제도 같은 경우는 꼭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까지 커버하면서 어떤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어떤 임대료를 갱신을 5%만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잖아요, 분명히. 전보다는 분명히 낮은 건 분명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공급 부족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강하다라고 네. 보신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그러면 그 집값은 어떻게 영향을 좀 줄까요? 이러한 대책이?
저는 사실은 제가 책을 작년 하반기에 쓸 때만 해도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오를 거라. 네. 실제로 지금 제 책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작년 한 가을 정도까지만 해도 공급 부족은 너무나 명백하죠.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에 앞으로 3, 4년 동안 4, 5년까지. 네. 그럼 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함이 명백했고 유동성이나 금리 측면에서도 과거에 이제 뭐 금융위기 전에 2000년대 뭐 중반 그때의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금리 인상 이제 뭐 하겠다, 테이퍼링 하겠다, 뭐 양적 완화 풀겠다고 했을 때 한 3년 정도 시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걸 줄여나가는 거죠. 계속 물은 틀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줄여서 이제 결국엔 종료가 되는 시점에 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래, 근데 요즘 뭐 조금 너무 돈이 많이 풀렸다고도 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그래도 뭐 최소 2년은 뭐 그때와 비슷하게 테이퍼링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 공급 부족에서 이 유동성 측면도 적어도 2년 정도는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파월 의장은 맨날 말을 바꾸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하반기 집값을 지금 약간의 하락 조정장, 특히 경기도 일부 뭐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이 많아서 하락폭이 큰데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반전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뭐 강보합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는 시점을 저는 올해 한 10월 정도. 네, 특히 좀 뭔가 재료 중심으로 의견을 드려보자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서울 뭐 수도권 전국 250만 호 공급을 8월 15일 전에 발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기폭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야심차게 이제 내실 텐데 그 공급 대책 속에 어떤 실수요자분들이 기대하시는 3가지 요소가 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이제 로또 청약.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주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을 하는 거를 지금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요자분들이. 그래서 어떤 시세 차익이 충분히 나한테 남으면서도 내가 당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인지가 돼야.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런 물량이 공급이 될 거고 그게 내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 주셔야 여태까지 기다리신 실수요자분들께서 이제 기존의 이 구축 시장의 어떤 내 집 마련으로 뛰어들지 않을 텐데 저는 그게 구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멈춘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어떤 뭐 역세권 첫 집이나 뭐 이제 청년 원가주택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거는 좀 구조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청년 원가주택은 어떤 거죠? 청년 원가주택은요, 지금까지 어떤 기사나 그 보도자료에, 물론 구체적인 건 바뀔 수가 있겠지만, 주로 3기 신도시나 뭐 2기 신도시 미사나 어떤 뭐 위례, 그런 공공 택지 지구가 조금 남아있잖아요. 2기 신도시도. 또 3기 신도시 이제 지어질 많은 땅들이 있고, 그곳에 이제 뭐, 건설 원가 수준으로 뭐 예상하기로는 뭐 전용 59, 24평 정도가 분양가로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신에 5년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팔 수가 있어요. 의무 거주 기간이 지나서. 근데 일반 분들에게 팔 수는 없고 국가에만 되팔아야 됩니다. 거기서 시세 차익을 70%는 너에게 줄게. 30%는 이제 저렴하게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환수해서 다른 데 쓰겠다. 나누자. 네, 나누자인 건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매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분양가가 저렴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3기 신도시의 택지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기가 좀 완공 시점은 좀 늦겠죠. 3기 신도시 뭐 27년에서 32년 사이 정도 실질적 공급은 그때가 될 거고 아마 2기 신도시 쪽에 이제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약간의 물량이 조금 더 빨리 나오는 그런 식이 될 테지만 어쨌든 이거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 시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KB 시세냐 아니면은 뭐 SH나 LH가 그렇죠. 뭐 감정을 해서
하면은 이제 한 10억이 올라서 나는 7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거 7억밖에 안 올랐어. 4억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그쵸? 따라서 그러니까, 또 이제 나누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력적이면 이건 분명, 그러니까 KBC대로 한다면 분명히 매력적인데 이게 어떤 공공의 또 영역이 들어가면 약간 좀 달라질 수 뭐 있지만. 공시지가를 한다던가.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매력적일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 공급이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역세권 찻집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역세권 찻집은 또 어떤 거죠? 이거는 박근혜 이제 대통령님 시절에 행복주택이라는 그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시작을 했어요. 철도 차량 기지 부지 위에 데크를 깔고 이렇게 아파트를 올려서 소형 위주로 뭐 원룸, 투룸, 가장 큰 게 뭐 신혼부부 대상으로 뭐 전용 45 정도 되는 그런 주택들을 아주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청년분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뭐 새 아파트나 다름없고 약간 작긴 하지만 또 교통도 괜찮은 곳에 짓기 때문에 일단은 역세권 찻집이라니까 네. 일단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역세권 그 인근이겠죠? 그렇죠. 역세권 아니면은 뭐 공영주차장 부지 위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유휴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쪽에 공급하는 게 이제 기존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름만 바꾼 게 역세권 찻집이다. 이거를 분양형으로. 여태까지 알려진 걸 보면 주요 공급 방식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 유휴 차량기지 위는 이게 사실 물량이 없잖아요. 택지가 빈 땅이.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과 어떤 수도권, 뭐 광역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그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는 대신에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걸 기부채납 받아서 역세권 찻집이라는 걸 이미 인프라가 갖추고 교통이 좋은 곳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물량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도 역시 되게 저렴해요. 뭐 예상하기로는 아까처럼 뭐 2, 3억 수준이 될 것 같아요. 24평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아까 청년 원가주택은 땅도 내 거, 집도 내 거, 시세 차익도 70%는 내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작년까지는 알려졌다가 요즘은 그 기사는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니란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로 건물만 분양하는데 그거를 작년만 해도 80%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리츠라는 걸 통해서 그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아서 어떤 투자 회사가 지분을 80% 정도 소유하고 분양받는 저는 20% 분양가의 20%만 내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제 게 아니라 전 20%의 지분을 가진 월세 입자가 되는 구조예요. 왜냐면 매월 또 이제 토지 이용료도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대출을 뭐 80%를 해줘서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토지도 만약에 감가상각이 되는 건물은 내 거지만 거기서도 지분이 이제 제 거인 거고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려면 돈을 벌 때마다 제가 그 지분 한 10%씩 사야 돼요. 그래서 80% 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그때 이제 진짜 내 건물이 된다. 하지만 땅은 팔지 않는다. 그러면은 감가가 되는 건물은 내가 소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집값을 장기적으로 상승시키는 땅이 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다른 문제는 그러면은 이 지분을 내가 이제 돈을 모을 때마다 살 거잖아요. 10%씩. 그 분양가가 2억이면 뭐 2천만 원씩 사겠죠. 처음에 4천만 원 내고 살다가. 그럼 이 분양가는 확정 분양가냐? 변동될 수 있다. 네, 뭐 5년, 10년 뒤에 또 그때 기준으로 우리 그 5년, 뭐 10년 공공임대에서 많이 봤잖아요. 분양형 임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럼 토지 임대부인데 그럼 토지 사용료는 그냥 30년 동안 앞으로 고정인가? 집가도 상승을 하잖아요. 이 청년 원가주택이라는 거는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작아요. 기존 행복주택이라는 걸 보면. 행복주택은 내가 젊었을 때 이제 청년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로 살다가 내가 뭔가 저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다리로서 분명히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원룸, 투룸, 뭐 전용 뭐 4평, 8평 혹은 뭐 12평 정도의 수준을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속에서
토지 임대부로 내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청약에 다 기회, 이거 청약을 받습니다. 또 사전 청약을. 그러면 청약도 날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과연 지금까지 어떤 무주택 실수요자로 남으신 분들한테 내가 이거를 지금 이 정도 얻자고 이렇게 다가올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또 얼마나 매력적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마 실수요자분들이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0월에 발표가 나면 뭔가 막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뭐 청년 원가주택 그건 좋은 것 같은데 뭐 27년, 30년 굉장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공급이 되려면 결국엔 3기 신도시라는 얘기고 역세권 첫집이라는 거는 나한테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혹은 정말 그게 매력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이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유휴부지 철도 차량기지 올리는 건 물량이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거 있다. 실제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뽑아내야 되는 건데 용적률을 올려줘서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서울이나 경기도권이 가려면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정말 크게 수선을 하거나 폐지를 해서 이제 시공사들한테 이익을 많이 줘야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조합원분들도 추가 분담금을 줄여야 될 거고. 근데 요번에 6.21 대책 때 뭐 최대 4%, 뭐 평균 2%,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전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정부의 정권 차원에서 욕을 단기적으로 먹더라도 집값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풀면 아무래도 투기 수요가 몰려들고 이 새 아파트가 된다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럼 할 거냐? 글쎄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50만 공급 정책이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게 실현되는 시기나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또 주택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정책이 있더라도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가 상승하면서,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하락 조정을 받고, 월세가 상승하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시점이 돼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느 정도 가까워져서 갭투기 수요가 이제 또다시 투자 심리가 꿈틀할 때,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뭐 한두 달 정도 뒤에 실수요자 분들도, 이거 실질적으로 나한테는 뭐 별 게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이 대책은 이 공급이 청년이나 무주택자분들 위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대기업 부분 나는 아예 안 되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다 탈락하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투기 수요로 인한 집값 상승의 어떤 시기도 좀 이게 맞물릴 것 같고 해서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하락 지금 약세장이 적어도 보합으로는 전환을 하고 내년 내후년에 좀 강하게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임대차 시장이 계속해서 흔들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임대 시장 전세 월세가 이제 밀어 올리면서 그렇게 이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이제 염려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내 집 마련을 꺼려하시는 분들 보면은 금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미국 금리 오르는 거 보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저. 지금 과연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은 그 대출 부담금이 너무나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집을 사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금리라는 부분이 지금 약간은 저는 그러니까 과장되는 측면과 굉장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본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과장되는 측면은 대출 금리가 뭐 7%를 뚫었다, 뭐 8% 간다, 막 이런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실제로 뭐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뭐 몇 개월 전에 또 이렇게 갈아타기도 했었는데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단이 그걸 뚫는 건 맞죠. 뭐 6%, 7%가 된 거. 뭐 그거는 이제 그 돈을 빌리는 분의 뭐 신용 상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뭐 영끌로 뭐 다주택 신용대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정말 하는 그런 정말 공격적인 분들은 그 금리가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뭐 내 집 마련하시거나 뭐 한두 채 정도 더 여유자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용등급 금리가 절대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항상 이렇게 조회수나 뭔가 이런 걸 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발표를 할 수밖에 없죠, 언론에서는. 7%, 6% 간다. 그럼 우리는 사실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보금자리론이나 뭐 적격대출 같은 이런 3, 40년 고정금리 대출 지금 제가 어저께 봤을 때 4.6% 나왔거든요. 40년 기준으로. 그리고 디딤돌 대출 3억 이하의 정말 무주택 이 서민분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은 지금 30년 최저식으로 2.45%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 방송에서 나오는 그것과 너무 최악의 상황을 그렇죠,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삼다는 거죠. 예.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대신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뭐 지금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이 저렴한 혹은 어떤 은행권에서 보통 뭐 1, 2등급 신용자분들이 받는 그런 금리도 지금 뭐 4%, 5%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정말 8%, 9%, 10% 가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결국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그렇다 치고. 왠지 앞으로도 되게 크게 빠르게 오를 것 같으니까. 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네. 두 번째는 그럼 제 생각에 틀리고 굉장히 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동산이 그때 어떻게 될까.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네. 먼저 첫 번째 이제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해 겨울 정도쯤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제어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23년 여름 정도가 되면 금리 인상의 막바지 혹은 뭐 과거 뭐 0.25%씩 아주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정상화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그걸 인플레이션을 잡아낼 거야 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분기 연속으로 미국 그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경제 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과거의 어떤 그런 시기, 금리 인상과 어떤 침체 시기를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 미국이 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왜요? 경제가 어려워져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게 고용도 좋고 어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너무 느슨하게 이 신호를 뒤늦게 이 돈을 푸는 걸 잠그고 거기에 뜻하지 않게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막 공급망 이슈 터지고 해서 이렇게 막 그 금리 인상을 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네. 근데 거기에 기반에는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미국의 연준의 행동에는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그 여태까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분기 연속으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미국 시민들의 삶이 되게 힘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를 보니까 금리 인상을 멈추고 재정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 폭이 앞으로 겨울을 정점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인상이 마무리 기조로 내년 여름 정도쯤에 가지 않을까인 거고 또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제 가장 메인이고 근데 이제 뇌피셜이잖아요, 뇌피셜. 그렇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죠. 지금 많은 사람,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막 하는데 금리를 올려도 못 잡는 상황, 경기 침체는 가고 그 예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네. 이거는 국토정책 브리핑이라고 국토연구원에서 2008년에 발행한 어떤 공적인 문서죠. 보시면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1970년대 중반과 8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되고 금리를 올려도 못 잡고 경기는 침체가 되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를 이때 기록을 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실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금 뭐 부동산 다 팔아라. 그럼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정말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건 뭐죠?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건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택 가격 상승이 굉장히 적으면 실질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경제학적인 용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1차 오일 쇼크를 이제 73년에서 75년, 2차 오일 쇼크를 80에서 81,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들 대부분이
물가가 막 25%씩 올랐어요. 1년에 28%. 그러네요. 갑자기 10,000원이 갑자기 13,000원이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런데 이때 실질 주택 가격 변동률과 실질 집값 변동률을 보시면 막 마이너스 15%, 20% 막 그래프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겁주는 거예요. 집값 막 폭락하나 보다. 막 난리 난다. 그런데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OECD 회원국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이었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6%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집값이 우린 되게 많이 올라서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이때 많이 오를 때였죠. 네, 근데 실질 주택 가격은 마이너스 0.6% 떨어졌대요. OECD가. 이건 공신력 있는 통계죠. 그리고 우리나라 86년부터 20년까지 우리나라 실질 주택 가격은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100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물가만큼 못 올랐대요. 뭔가 이건 현실이랑 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 어떤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쪽으로 보자면 제가 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어떤 신문들을 뒤져서 그 아파트 가격을 제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좀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파보고 싶어서. 그래서 가격을 이제 보시면 70년대에 뭐 어떤 아파트들이 뭐 100만 원대죠. 처음에는 73년엔. 네. 그러다가 77년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막 지났을 텐데 아파트들 가격이 1,00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단위가. 그리고 80년대 2차 스태그플레이션을 지났을 때는 억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제가 표로 뽑아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신문들의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나온 것들이고요. 검은색 숫자는 진짜 신문에 있는 거. 빨간색 숫자는 뭐 평이 38평이 나왔다거나 이래서 제가 주변 것들을 조사해서 채워놓은 건데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주요 아파트 단지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 주택 가격이 20% 떨어졌다는 74년에서 75년에 명목 주택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표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네요. 네, 지금 뭐 많이 올랐어요. 적게 오른 것도 아닙니다. 사실 1,000만 원에서 뭐 75년 됐을 때 뭐 여기 반포주공이 뭐 1,500만 원 가고 평당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42평이 1,000만 원이었어요. 42평이 1,000만 원. 네네네. 네, 그러다 77년에 42평이 2,500만 원.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반포주공 뭐 3,000만 원 조금 안 되다가 82년쯤 되면 7,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 주택 가격은 한 번도 하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73년부터 93년을 보시면 오일 쇼크 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때 명목 가격이 급격하게 튀어오르지 못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하지만 가격이 절대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하는 가운데 이 기간을 지났을 때 눌렸던 만큼 튀어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그걸 못 따라가서 문제라는 거잖아요. 경기가 침체돼서. 그럼 인플레이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이게 안 되는 시기인 거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자산 가치가 상승이 안 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우리가 좀 걸러들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비싼 아파트 아닙니까? 그때 고급 주택이죠. 그때로 치면. 네. 여의도 뭐 많고. 그때 이때는 보통 우리 뭐 이렇게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거 많이 살았잖아요. 서민형 주택. 그래서 이 정량적인 분석은 받고 정성적인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75년 오일 쇼크 때 신문 기사예요. 매일경제 75년 기사인데 뭐 고가주택 시대가 와서 마이홈의 꿈이 멀어지고 오일 쇼크 이전만 해도 뭐 셀러리맨이 저축으로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뭐 건축 자재가 너무 오르고 땅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막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기사는 계속 저희가 접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런 기사들은 저희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역사가 반복되는구나 항상. 그래서 비싼 주택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국내적인 건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럼 미국은 우리나라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 연방준비은행 그 통계를 들어가서 뽑아봤어요. 여기서 70년대에서 70년부터 86년까지 있는데 회색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입니다. 미국에. 네.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이 그 뭐 가게 아파트 가격이에요. 그럼 보시면 뭐 $1,000에서 이게 뭐 이렇게 뭐 빌리언이라고 해서 정확히 단위까지는 모르겠어요. 숫자가 1000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는 74년, 75년, 76년, 뭐 80년에서 83년 사이에 그래프가 꺾여서 내려가나요?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길게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크게 하락한 부분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 70년에서 76년까지 이제 한 6, 7년 지났을 때 1000에서 2000으로 2배가 됩니다. 그리고 76년에서 뭐 한 82년 이때 됐을 때 또 4000으로 2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사이, 12년 사이에 거의 4배가 된 거예요, 집값이. 명목 집값이요. 그러니까 실질 주택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질 주택 가격과 명목 집값 지수, 소비자 물가라는 걸 뽑았어요. 위에 이제 파란색이 실질 주택 가격 지수예요. 우리가 연구원분들이 많이 하시는. 회색 음영 기간에 분명히 하락이 크게 오는 게 보이시죠? 네,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쵸? 바로 손으로 느껴지네요.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집값이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막 문제가 됐다. 그런데 주황색 명목 집값 지수를 보면 18 정도에서 출발을 해서 70년에 80년 되면 40 정도가 돼 있잖아요. 명목 주택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올라요. 우리가 처음에 사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미국이 제어를 못해서 더 오르면 어떻게 되나 스태그플레이션 그 얘기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단기적으로 이 기간에 어떤 혼란도 있을 것이고 무리하게 뭔가 대출을 끌어쓰신 투자자분들은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내가 건전한 자금 구조에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글쎄 뭐 경제적으로는 이게 뭐 실질적으로는 손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명목 주택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대비를 해봤을 때 새우깡 가격이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새우깡 가격이 얼마나 이제 올라가느냐 그건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뭐 200원 했던 게 시간이 지나서 100원 떨어진다던가 이런 건 없거든요. 왜냐면 인플레를 이제 적용을 시키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집값도 그런 명목적인 그런 가격 지수는 떨어지기가 어렵다.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대비 덜 오를 수는 있으나 그 절대 가격은 떨어지기가 좀 어렵다. 통계적으로 길게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집값이 막 반토막 날 거다. 반토막은커녕 지금 가격에서 내려오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미국이 잘 이걸 금리를 잡아 나가든 우리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든 저는 그 어떤 자산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면 적어도 1주택은 방어 차원에서라도 좀 구매를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런 또 통계 같은 경우는 또 개별 단지나 이런 개별 지역에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